법인세법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법인세 계산 구조 보시면 여기 일단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일단 알아야겠죠. 당기순이익이 있고 여기 세무조정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 공제 이거를 차감해서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법인세 세율 있죠? 10%, 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인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이 공제세액이라는 게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손실 세액공제 이런 공제가 있어요. 투자세액 공제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가산세를 더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법인세 산출세액하고 법인세 총부담세 그리고 법인세 차감납부세 이거를 구분해야겠죠. 산출세액은 여기 법인세 세율 곱한 금액, 총부담세액은 이 세액공제 빼고 가산세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부담세액 더하고, 이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은 중간애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수시 부가세액을 차감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내국법인의 각 3도 소득은 입금에서 송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손금 있죠? 결손금, 이 결손금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결손금을 뺀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각 3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차감해 가지고 과세 표준을 구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겠죠. 이 비소 이 악플자 따가지고 이걸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2월 결손금을 빼는 게 아니에요. 각 3소득금액 구해가지고 거기서 2월 결손금을 차감해가지고 과세 표준을 구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손금은 송금 총액이 입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500이고 매출원가가 1000이다. 그러면 결손금은 500이 나오겠죠. 매출액이 500, 매출원가가 1000. 그러면 이 결손금이 발생한다. 결손금이 50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해 3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율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1기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1기. 그럼 2기에 매출액이 1000. 그리고 이 매출원가 1000이다 라고 할 때 그냥 이걸 이렇게 할까요? 이거 하면은 좀 이상하니까 매출원가 상백, 기타 비용 700이죠. 700. 그러면 결손금이 50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2기는 매출원가
6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익이 난다는 거죠. 기타 비용 없다고 할게요. 그럼 이익이 400.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결손금 있죠. 단기의 입금보다 송금이 더 커가지고 이 결손금 발생한 거는 이율시키는 겁니다. 이율시킨다. 넘긴다는 겁니다. 다음 기로 넘긴다. 이거를 이율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율 결손금은 여기 있죠. 이 이익 있죠. 이익하고 상계시킨다. 그럼 여기 이익에서 이율 결손금을 차감한다. 이 중소기업으로 할게요. 중소기업이라고 가져가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400. 그러면 이게 0 나오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세금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 결손금이 많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세금 측면에서는 좋은 겁니다. 이율 결손금이 그러니까 일부러 그 결손금이 많은 회사 있죠. 이런 회사를 막 옛날에는 합병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금 안 가지고 세금 안 내고 그랬거든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좀 약간 이제 그러게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이율 결손금은 사업소득 금액에서 그 각 사람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세법상 이율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니까 사업 개시일이 2020년이다. 그러면 10년 이내에 발생한 이율 결손금입니다. 2019, 2018, 2017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그리고 10년 이내에 발생한 세법상 이율 결손금이 있다. 그거는 각 사람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당연히 그러니까 2기 같은 경우는 1기 이율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손금, 이율 결손금 공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만약 1기에 결손금이 500, 2기에 400. 근데 3기에 만약 그 이율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럼 1기분부터 그럼 공제하는 거예요. 2기분부터 먼저 공제하는 게 아니에요. 1기분부터 먼저 발생하는 사업연도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그러니까 이건 납세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최근 거부터 공제해버리면은 공제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공제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율 결손금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거는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나중에 공부할 거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그러니까 자산 수중이익입니다. 이게. 그리고 채무 면제이익.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은 이율 결손금과 상계시킬 수 있다. 이게 이 규정이에요. 자산 수중이익. 자산 수중이익. 그리고 채무 면제이익은 이율 결손금과 상계시킬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이율 결손금과 각 사람들 소득 금액 그 상계시키는 거는 10년 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세법상 이율 결손금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년 이내분 소급해서 10년 이내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근데 이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1998년 그 이율 결손금과 단기 자산 수중이익을 상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이내에
뿐만 아니라 10년 넘은 것도 넘은 그 이율 결손금도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과 상계시킬 수 있다. 이 자산수중이익은 대주주 있죠? 대주주. 우리 그 뉴스 보시면 기업이 좀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대주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법인에 넘기는 거예요. 자산을 증여하는 거예요. 증여.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회사를 살리자라는 뜻에서 그 토지 있죠. 토지 같은 거 이런 걸 그냥 주는 겁니다. 또 채무 면제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거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법인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죠. 기업이 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자산수중이익은 입금이에요. 채무면제이익도 입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뭐 20% 과세한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잖아요. 어려워서 대주주가 토지를 증여한 경우인데 거기 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세금 내라 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이율 결손금이 있으면은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과 상계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간의 제한이 없이 상계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건 안 봐도 돼요. 이런 걸 삭제시켜야 되는데 일단 놔뒀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무면제이익은 공제시한이 경과함으로써, 그러니까 공제시한은 그거요.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그 이율 결손금 그거를 넘어가지고 뭐 12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2년 때 발생한 이율 결손금 이런 것도 이율 그 각 삼두 소득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채무면제액 자산수중이 이거를 주의 있게 봐야겠죠. 이거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돼요. 그리고 과세표준 나오죠. 2월 2비소,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차감에는 이 과세표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세표준 구할 때 2월 결손금은 공제한다. 뭐라겠죠?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세법상 2월 결손금일 것. 그리고 이거 할 때 각 소득의 60%를 한도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요건이 있어요. 이게 중소기업 있죠.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100%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좀 회사가 좀 힘들잖아요. 중소기업은 회사가 그 자금이 여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율 결손금이 많다는 거는 이 회사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 전부 시켜준다.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대기업 있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소득의 60%만 이율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40%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애시를 보시면 이 갑법인이 비중소기업인데 2018년 발생한 결손금이 1억이다. 그러면 이거를 2020년에 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소득 금액이 8천만이다. 그럼 8천만원에 60%인 4,8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나머지 40%는 세금 낸다는 겁니다. 8, 4, 32, 3,200만원은 과세표준에서 법인세가 과세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율 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아시겠죠? 이율 결손금이다 이게. 이율 결손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중요성이 큰 건 아니지만 이율 결손금을 많이 승계하면은 그만큼 또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율 결손금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정 이거는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회사의 회계 처리와 세법상 인식이 다른 경우 발생하는 세무조정.
손익의 기속 시기 차이에 따른 조정. 세법상 한도 초과에 대한 조정. 손익의 기속 시기 차이라는 거는 법인은 그 발생주의 있죠. 이자 수익에 대해서 발생주의로 인식하기 때문에 미수이자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말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자 소득을 받기로 한 날 그때 입금을 한다. 그러므로 이 기속 시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 배운 거죠? 세무조정. 그 다음 보시면 뭐 이런 게 있다. 이거 어차피 이거는 그 세법 공부 많이 하면 금방 이해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조정, 신고조정은 이거는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처분 있죠? 소득처분 이것도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소득처분 유형이 있다. 그 유보하고 사회 소득처분은 사회 유출과 사내 유보가 있다고 배웠죠. 소득처분은 사회 유출 있고 사내 유보가 있다. 사회 유출 이거는 회사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것. 회사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것. 이거 사내 유보는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했는데 사내 유보 같은 경우는 세무조정 사항이 사내에 남아 있는 것. 그리고 유보는 회계상 자산과 세무상 자산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회계상 부채와 세무상 부채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보는 플러스 유보가 있고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 플러스 유보는 입금 산입 유보라는 거 해가지고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킨다. 플러스 유보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킨다. 이게 마이너스 유보는 세무상 잉여금을 감소시킨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세무상 잉여금이 증가시킨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익잉여금 있죠. 세무상 이익잉여금이 증가된다. 편의상 이렇게 세무상을 할게요. 어차피 이익잉여금이 증가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부는 세무상 이익잉여금이 감소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보는 그 세무 조정 사항이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무 조정 사항이 회사 내부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추상적이잖아요. 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시를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시는 그 천천히 이 책 보면서 하기로 하고, 일단 계속 이론 수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입금 산입은 이런 게 있고 송금 산입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유보 같은 경우는 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법상 자산부채 차이에 대해서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사이 유출 이거 있죠. 기타 사이 유출은 법인 외부로 유출된 금액이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원천 징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 개인 사업자나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장부의 회계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노출된다. 누구한테 돈 뭐 얼마 받고 이런 걸 다 장부에 기장이 하기 때문에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 징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기타 사유출은 원천 징수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일반적인 배당이 있죠. 배당, 상여 이런 거는 원천 징수 한다는 겁니다. 주주한테 배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회의에 주주들한테 그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이 해외 여행을 보내고 자기들은 그를 법인 비용 있죠.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그 비용 처리를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하고 배당으로 해가지고 원천 징수세액을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해야 된다고 배웠죠. 마찬가지로 상여, 대표이사 해외여행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여행 법인이 보내주고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그리고 그 출자 임원 있죠. 출자 임원, 출자를 한 임원 같은 경우에는 배당하고 상여 두 개 다 가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상여 우선 원칙에 의해서 상여로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여로 하면은 세금이 부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그 소득세 세율이 높잖아요. 더. 배당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분리과세 됩니다. 14%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상여는 그 세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여 우선 원칙, 더 과한 세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출자 임원 같은 경우는 상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배운 거죠. 그리고 유보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자산에 대한 유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반대 조정으로 유보가 소멸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 유출, 사회 유출은 회계상 잉여금과 세무상 잉여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 법인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었기 때문에 회계상 잉여금과 세무상 잉여금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런 거는 문제 풀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지금 말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사회유출은 금방금방 그 세무조정 조금 해보면은 금방금방 답이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특이한 게 사회유출된 소득에 대해서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가 있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사회유출된 소득에 대해서 사회유출된 그 소득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한다. 이게 좀 중요해요. 이거 가지고 그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 왜냐면은 그 법인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억울하잖아요. 이게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합헌이라고 나왔습니다. 사회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한테 귀속된 것으로 해가지고 소득세 있죠. 근로소득세 왕창 때리는 거 이거 전부 다 합헌이다.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이건 다 배운 거죠. 원천징수 의무. 법인은 상여 처분된 소득 또는 배당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자 임원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하지 않고 상여로 처분한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세율이 배당세율보다 더 높아 무거운 조세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상여 있죠. 인정상여 이거예요. 회사 대표이사 업무와 관련 없이 해외여행비를 대신 법인이 부담하고 회사 그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그 비용 처리한 거를 세법상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업무 무관 경비 상여, 이게 인정상여라는 겁니다. 회사가 비용 처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대표이사한테 상여금 있죠. 상여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그럼 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더한다는 겁니다. 상여 처분이 만약 500만원이다. 그러면 그 대표이사 원래 소득에다가 500만원 더해가지고 그 근로소득세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상여 처분한다. 이게 인정상여예요. 이때 인정상여 할 때 법인은 소득세 있죠.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원천 징수 의무 이거 중요해요. 법인이 원천 징수 의무가 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거 문제가 나와 있죠. 재고자산이 실사 결과 있는데 제품 부족액이 13만원 발생했는데 회사는 비용 처리했다. 그럼 이 제품 부족 금액이 만약 이거를 대표이사가 꿀꺽했을 수도 있죠. 대표이사가 이거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실질적으로는 재고를 자기가 쓴 거예요. 그거 썼는데 이 재고 부족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했다. 그 다음 보시면 이 정상적인 파손이다. 이거는 문제 없겠죠. 근데 대주주가 여기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대주주네요. 대주주가 개인적인 사용했다. 그러면 이 시가 있죠. 시가분 원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대주주가 이거를 돈 주고 8만원은 시가로 사가지고 그를 썼다고 보기 때문에 이 8만원 원가 아닙니다. 시가로 해가지고 배당을 한다는 겁니다. 사유를 알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되겠죠. 대표이사는 이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이 경리부장한테 보고받고 공장장한테 보고받고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유 알 수 없는 거는 대표이사가 책임진다. 시가 3만원에 대해서 상여 처분한다. 그러면 이 상여 처분 3만원에 대해서 이 대표자는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겠죠. 그리고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 준다는 겁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준다. 그리고 이 소득금액이 변동되잖아요. 이런 경우 대표이사의 소득금액이 추가로 3만원이 발생했죠. 그러면 소득금액 변동이 생기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발송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준다는 거죠. 원천징수 의무를 준다. 그 지급식이 있죠. 원천징수액을 지급식의 의제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예요. 그리고 과세관청은 소득금액 변동통지 사실을 알려야 된다. 이 지급식이 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법인세 신고에 의해서 소득처분하는 법인 소득처분, 그러니까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법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과세관청이 결정이나 경정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법인세 신고 이 경우는 법인이 직접 그 법인세 신고 3월달에 있죠.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달 그 3월달에 법인세 신고일입니다. 5월달에 소득세 신고일. 그러니까 3월달에 법인세 신고하면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상에 있죠. 그 인정상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자진 신고한 겁니다.
법인한 그 대표이사 해외여행 보내고 자기 비용 처리했는데 이거 아무래도 세무조사 걸릴 것 같으니까 자기가 직접 자진해 가지고 이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조정으로 송금 불산입 해가지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급시기 의제일이 법인세 신고일이니까 그 법인세 신고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액을 이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건 소득세 보면 나오는 겁니다. 소득세. 근로자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의 변동통지세를 받은 날은 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서 추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소득세 보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후에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가 있고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그러겠죠. 사후에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귀속자 불분명분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표이사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법인이 대신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준 경우 이 당해 금액이 있죠. 대신 납부해 준 금액은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돈을 받은 게 아닌데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인이 대신 그 소득세를 납부해주는 경우 이 대신 납부해준 금액에 대해 또 상여 처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타 사유의 유출로 처분한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소득세 대납분. 그리고 여기 2번 있죠? 이거 2번도 중요해요. 내국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 국세기본법 보면 나와요. 수정신고. 어쨌든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 누락, 가공경비. 이 가공경비는 경비를 가공으로 계산한 경우. 그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부당하게 사회유출은 회사 외부로 유출된 금액입니다. 회사 외부로 유출된 금액. 이거를 수정신고 기한 내에 회수했다는 겁니다. 내국법인이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로 부당하게 사회유출된 금액을 회수해서 세무조정으로 입금에 산입해서 신고한다. 그러면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귀속자 불분명분. 이거는 대표자 상여. 근데 수정신고한 경우입니다. 수정신고 매출 누락한 거를 그러니까 회계사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출 누락했는데 회계 처리 하지 않고 매출 누락분에 대해서 수정신고해 가지고 매출 있다. 그래서 과소 신고한 거에 대해서 자진 신고한 경우입니다. 자기가 나는 그 세금 적게 내려고 매출 누락했다. 자진해서 수정 신고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대표자 상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표자 상여가 아니고 유보라는 겁니다. 유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유보로 한다. 그러니까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규정이죠. 이 법인이 매출 누락했지만 나중에라도 자진해서 광명찾자라는 겁니다. 자진해서 광명찾자. 매출 누락 그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회에 유출된 금액을 입금 산입하는 경우는 유보로 소득 처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렇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아버린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이 걸리면은 그 매출 누락에 대해서 상여 처분 받으면 대표이사 소득금액 왕창 늘어나고 법인세 추가 납부하고 뭐 가소신고 가산세 부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날 것 같으니까 미리 사회에 유출된 매출 누락한 금액을 입금 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그런 경우에는 유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말 문제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갑법인이 매출액을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회계 처리해야겠죠. 매출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락하고 또 세무조정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데 2020년 3월 1일에 매출 누락에 대해서 수정 신고에 한 경우, 그리고 1,000만 원을 법인 통장에 입금시킨 경우, 이때는 경정 있죠. 이거 세무조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세무조사 통지, 세무조사 탁수 이런 거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수정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상여가 아니고 유보라는 겁니다. 입금 산입 매출 누락 1,000만 원 유보. 그러니까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여로 처분하지 않고 유보로 한다. 다만 이 법인은 2017년에 대해서 추가 납부세액 납부해야겠죠.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가산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 표 보시면 사회 유출된 금액의 기속분이 기속자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사회 유출된 그 금액이 대표이사한테 간 게 분명하다. 그러면 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한다. 근데 사회 유출된 금액의 기속자가 불분명하다. 그런 경우는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그러니까 만약 사회 유출된 금액의 기속자가 부장이다. 격리부장이다. 그러면 그 격리부장에 대한 상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회 유출된 금액의 기속자가 누구한테 갔는지 분명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기속자에 대해서 상여를 한다. 근데 기속자가 불분명하다. 누구한테 사회 유출된 금액이 누구한테 갔는지 모르겠다. 나는 회사가 몰라. 회사가 모른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해가지고 세금 부담을 확 늘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 유출된 금액의 기속자 불분명분에 대한 세금 있죠. 그 인정상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해준다. 그러면 그 대납액은 기타 사회 유출로 한다. 이게 다 배운 거죠. 그 다음에 부당하게,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부당하게 사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해서 세무조정상 입금 산입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 누락이죠. 매출 누락하고 회사 회계 처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세무조사 받기 전에 법인 스스로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하고 매출 계상한 경우입니다. 세무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여로 하지 않고 유보로 한다. 근데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그러니까 세무조사 있을 것을 알고 부당하게 사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한다. 그런 경우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가 소득세, 그 인정상여 있죠.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손밀 처리한 경우 해가지고 소득세 대납액 처리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기속자가 분명하다. 그러면 그 대표이사한테 그 해외여행 있죠. 해외여행 업무 무관하게 해외여행을 법인 돈으로 보내주고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 상여로 하고 추가적으로 그 회사가 소득세 대납한 경우에도 그 대납액 손비라는 거는 비용 처리한 경우입니다. 비용, 회사가 이렇게 비용 처리한 경우에도 송금 불산입 상여. 근데 기속자 불분명분이죠. 기속자 불분명분에 대해서 회사가
대납하고 비용 처리한 경우는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회사가 대납한다. 소득세를 대납하고 대여금을 처리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및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거는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그 파트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소득세 대납액을 대여금으로 처리했다는 거는 있죠. 대여금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고 자산 처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법인이 이게 이런 게 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있죠. 회사가 업무하고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이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사회에 유출된 기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한테 기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그리고 현금 매출 1000만원 누락했다.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에 포함하는 1100만원이겠죠? 1100만원. 그렇기 때문에 1100만원을 상여로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마이너스 유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기속자 불분명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인의 원천징수 대납액은 뭐라고 했죠? 그 기타 사유출입니다. 이건 기속자 분명분하고 기속자 불분명분 두 개를 구분한다. 그래가지고 기속자 불분명분은 누구한테 기속됐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자 기속자 불분명분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고 배웠죠. 근데 그거는 원천징수세액 그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기타 사유 유출 처분. 그리고 이건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시면 법인의 원천징수 대납액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과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과 인정이자 규정은 나중에 다 배우니까 지금은 모르시면 넘어가시세요. 그냥. 그 다음 보시면 이 법에서 정한 기타 사유 유출 이거는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이건 이런 게 있다. 어차피 이거는 그 기부금 할 때 배우고 접대비 할 때 배우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할 때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법인 자금이 앱으로 유출된 경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타 사유 유출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 추계시 소득처분 특례라 나오죠. 추계는 추정하여 계산하는 겁니다. 추정, 그러니까 장비, 법인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어 추계한다. 과세관청이 추정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율 결성금 공제와 외국납부세 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천재지변이 있죠. 그래가지고 장부를 멸실한 경우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죠. 법인이 그 의도성이 없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율 결성금 공제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천재지변으로 추계하는 경우는 특약과세 표준과 단기순익 차익은 기타 사유로 소득 처분한다. 원칙은 추계할 때는 과세 표준과 단기순익 차익은 이익 처분에 의한 상해로 본다는 겁니다. 이것도 말문제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 추계로 한다. 이게 천재지변으로 한 추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추계인지 구분해 가지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추계다. 그런 경우에는 과세 표준과 단기순익 차익은 기타 사유 유출. 근데 의도적으로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가지고 추계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단기 순이익과 과세 표준 차익은 이익 대표자 상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